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 제목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책자에도 강의 제목을 제가 미리 드렸고 좀 아까 나왔지만 단어 하나가 살짝 빠져 있었습니다. 그 책자에 있는 제목에. 이렇게 보시면은 미래에 나타날 신종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소개되었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은 여기서 요겁니다. 미리. 그냥 만드는 건 만들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거를 미리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약간 좀 더 도전적인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30분 동안 할 텐데 발제를 할 텐데 이거는 저하고 또 저랑 같은 과에 있는 박수영 교수님이랑 같이 준비한 건데요. 제가 오늘 대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제목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런 제안이 저희가 한 최근 4, 5년 동안 겪었던 이 코로나19 팬데믹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서두로 보여드리는 거지만 2020년 초부터 저희가 겪었던 것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건 끝났지만 지금 엔데믹으로서 지금도 바이러스는 아직도 있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국어로서 표준어로지만 영어로서는 굳이 학술적인 텀으로 따지면은 SARS-CoV-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SARS-CoV-2라는 그 바이러스 종류 안에서 계속 변이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도 KP2, KP3라는 변이주가 또 나와서 아주 큰 유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그만 유행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개통도로서 어떤 바이러스에서 뭐가 나오고 델타 다음에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는 건데 아마 내년에도 또 있을 거고요. 이제 이 SARS-CoV-2는 인류와 함께 있는 바이러스가 될 거고요. 100년 후에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점점 일반 감기 바이러스로 점점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자, 이 과거 얘기를 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최근 4, 5년 동안 겪었던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미래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사실은 2020년 이전부터도 어디 가서 제 전공상 강의를 할 때 신종 바이러스가 나올지 몰라요. 우리 대비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가끔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실제로 코로나19, 사르스-코브-2가 나왔을 때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말버릇처럼 강의를 하고 다닌 저조차도 이게 진짜 나타났단 말이야? 약간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놀라운 경험이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또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게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날 거라는 건 또 우리가 누구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나타날 바이러스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한 백신을 미리 만들 수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팬데믹을 굉장히 작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WHO 같은 데서는요, 이런 미래에 나타날 어떤 신변종,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거 리스트를 매년 업데이트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요 글자가 안 보이니까 하나하나 보시라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2017년, 18년, 24년도 이렇게 계속 약간 바뀐 것들이 나와 있어요.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로서 어떤 팬데믹 같은 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의 대상에서 제가 일단 제외하고 갈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진짜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들어본 사르스-코브-2만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었단 말이죠. 근데 코로나나 플루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막 지어볼게요. 꽐라꽐라 바이러스라고, 진짜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게 만약에 10년에 나온다. 이건 저희가 미리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건 오늘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여기 있는 거 다 미리 만들어야 되는가?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원숭이 두창, 멍키팍스라는 것들도 약간 유행을 했었고 WHO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지만 그거는 그 내재적인 특성상 사르스-코브-2처럼 아주 팬데믹이 그렇게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큰 임팩트를 주는 팬데믹이 되려면은요, 일단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레스피레이터리, 호흡기로. 그러니까 우리 사르스-코브-2처럼 이렇게 호흡기로 전파가 되는 게 일단은 가장 임팩트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베리언트가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 사르스-코브-2처럼 백신을 기껏 만들었지만 또 변이주. 이러기 쉬운 것들일수록 우리가 그걸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30여 종을 우리가 다 만들 수는 없고 여기서 레스피레이터리 또 베리언트가 잘 만들어진다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조금은 좁혀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목표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좁히다 보면은요, 크게 둘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하나는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요, 이 논문은요, 이 그림은 2020년 직전에 나와 있던 어떤 학술지에 나온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2020년 직전까지는 인류한테 질병을 일으키는 거는 이렇게 6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이름을 하나하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중에 저것도 있죠. 머스 바이러스, 메르스라고 하는 낙타, 이것도 있죠.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한 가지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특징은 뭐냐면 원래 동물, 그림이 있잖아요. 동물에서 존재한 코로나였다가 이것들이 뭐 직접 넘어오건 어떤 중간 숙주를 통해서건 결국은 인간한테 정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본 것처럼 호흡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한 종이 유행을 하면은 그 안에 변이주가 잘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20년 후에 나온 논문에 나온 겁니다. 여기는 요 빨간색으로 된 요것들이 이번에 새로 나온 우리 사르스코브2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박쥐에 적응한 거, 무슨 어떤 뭐 사양 고양이에 적응한 거, 천산갑에 적응한 거, 굉장히 인류가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동물에 적응해 있는, 동물에 잘 적응해 있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6개 더하기 1, 7개 말고도 지금 우리가 온 세상에는 주로 동물에 적응해 있긴 하지만 그런 바이러스가 언제 인간한테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걸 미리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플루엔자는 어떨까요? 인플루엔자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플루엔자는 가장 큰 특징이 유전자가 8개로 절편이 되어 있어요. 프래그먼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인간한테 특화되어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새에 특화되어 있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돼지 같은 데서 섞일 수가 있습니다. 섞이면 지금 막 녹색과 이 남색이 섞였죠. 이렇게 되면은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위험한 것인데 최근에 한번 그 언론에서 제가 따온 자료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게 사실은 인간한테 적응할지도 모르는 조류독감 바이러스입니다. 2003년부터 올해, 그러니까 2024년 6월 뉴스네요. 4월까지 한 20년 동안 세계에서 889건의 인간 조류독감 감염 사례가 발생했는데 463명이 사망을 했어요. 52%입니다. 그러니까 저 치명률이 엄청나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거는 조류와 밀접한 접촉을 했던 사람만 걸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52%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아직 넘기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잘 적응한 건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저런 것들이 코로나19 같은 전파력을 가진다? 인간한테 잘 적응이 돼서 이건 이 임팩트는, 그 충격은 엄청난 겁니다. 코로나19가 전체 사망률이 0.6%였거든요. 근데 코로나처럼 전파력이 센데 50%가 사망한다. 이거는 이 세계가 가지는 혼란은 말도 못 하겠죠. 근데 실제로 이게 올해 여름에 나온 논문 하나 또 소개하면은요. 이건 미국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새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건 미국 사례지만 미국에 있는 낙농 목축업에 있는 젖소에도 이미 상당히 퍼져 있다. 이게 네이처에 나왔습니다. 아직은 젖소입니다. 젖소지만 이게 좀 더 인간한테 가까이 왔다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호흡기고 베리언트가 잘 생기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크게 명제는 질문을 던졌지만 이 질문은 좁혀서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두 가지로 좁혀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제가 조류독감이라고 그랬지만 저게 한 가지가 아닙니다. 새에서 올게 뭐가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은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제가 약간 이 주제를 약간 좁혔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미래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백신으로서 잘 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제가 3가지를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가지는 맨 첫 번째는 신속 전략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제목에 말씀드린 미리가 아니에요. 전 빨리입니다. 빨리. 그래서 실제로 지금 WHO 같은 데서는 1번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요. 이번 팬데믹 때 한 300여일 만에 mRNA 백신이 처음으로 잘 개발이 mRNA 백신이랑 그 아데노바이럴 벡터 백신이 잘 개발이 됐죠. 빨리 됐는데 지금 WHO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던진 그런 질문 같은 미리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빨리. 그래서 지금은 100일 전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300일이었는데 다음번 팬데믹 때는 뭔가 빨리 잘 준비해서 100일 만에 만들자. 이게 이제 신속 전략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 세계보건기구의 공식적인 전략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원대한 질문,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은 우리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그때 무슨 뭐 대구 신천지 이럴 때도 많은 여러분들이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100일 이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피해를 좀 더 최소화하고 그러려면 빨리도 안 된다. 미리 만들자. 이게 좀 엉뚱한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만들려면 2가지 또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많은 동물 코로나 바이러스,
그 많은 조류 독감 바이러스 중에서 뭐가 올지는 모르지만 야, 요즘에 뭐 AI 시대고 뭐 하는데 약간 어떤 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게 유행할지를 미리 예측할 수 없을까? 이런 거 연구원분들 계세요. 근데 그 예측 전략은 저는 이제 그런 사이언스라는 사람은 아닌데 저는 거기에도 한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기에도 아무리 예측을 내가 뭐 인공지능 예측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게 예측이 될까? 전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 드리는 전략은 바로 또 이 전략입니다. 범용 전략. 이건 뭐냐면은 뭐가 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주제는 좁혔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특히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없을까? 동물 코로나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면 딱 그래도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이게 올지 저게 올지 몰라도 코로나면 다 잡는 그런 백신 없을까? 조류 독감도 한 가지가 아닌데 그래도 거기 공통점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타입이건 저런 타입이건 조류 독감 바이러스면 다 잡는 그런 백신 없을까? 이게 오늘 제가 던지는 그런 범용 백신적인 미리 만들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요, 제가 처음 던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더 기술적인 대로 약간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할애를 할 텐데, 이 남은 시간 동안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런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과거에 접근했던 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론을 아시겠지만 그리 성공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제안 드리는 어떤 것으로 마지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그러면은 이 똑같은 명제에 대해서 근 과거에 있었던 어떤 노력은 어떤 게 있었을까?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키워드, 이 면역학의 가장 기본인 항체와 T세포를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요. 항체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체는 우리가 코로나 때도 백신을 맞아가지고 좋은 중화항체가 생기면 이게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이 스파이크에 붙어가지고요. 원래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사르스코브2 같은 경우는 ACE2라는 원래 우리 몸에 있는 이 수용체의 이 막 단백질에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바이러스들은 아무리 우리의 뭐 이 기도 공기의 통로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세포로 들어가지 않으면 감염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우리가 좋은 중화항체가 많이 있으면은 백신을 맞는지 아니면 이전의 감염을 통해서요, 이 스파이크를 이 바인딩해가지고 결합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쉽게 설명할 때는 이 항체가 바이러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선 어디 못 움직이게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은 맞는데 특히나 변이주에 굉장히 취약하죠. 이제 이번에 최근에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사르스코브2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단백질을 보여드리는 건데 특히나 여기서도 이 노란색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는 여기가 실제로 여기에 붙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바로 여기 이 주황색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우리 인간 단백질인 ACE2에 붙을 때 이렇게 붙는 구조를 보여드리는 거죠. 이런 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데 중화항체가 붙으면 이 단백질과 단백질의 결합을 방해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백신 맞은 다음에 오미크론 나고 한다 했을 때는 이 중화항체가 일을 못한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실제로 보여드리는 거가 맨 처음에 우한 바이러스, 그다음에 델타, 오미크론 보시면은요, 이 뮤테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여기 있어요. 여기 딴 데도 있습니다만 이런 데 빨간색 이렇게 뮤테이션이 많이 오면은 우리가 이 우한 베이스로 만든 그 항체가 여기 결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짓가랑이를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중화항체가 굉장히 좋은 거였지만 우리가 이것이 변이주 너무 취약한 이 전략으로는 심지어는 사르스코브2라는 한 종의 바이러스 안에서 그걸 다 커버를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커버하고 어떻게 모든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커버할까? 뭐 이런 이제 약간 의구심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면에 이런 한계가 있긴 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과거에 한 10년 전쯤에 과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체를 이용해서 범용 백신을 만들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비슷한 기억이 있어요. 이게 H 단백질이라는 건데 아까 스파이크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것도 역시 보시면은 서로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은 이 빨간색, 주황색 분위기에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요거에 대한 이 항체가 생겼다 하더라도 여기 붙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범용 백신을 만들려고 했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은 이 스톡 부분, 줄기 부분, 녹색 부분은 잘 안 바뀌어요. 다른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가 된다 하더라도요, 플루 바이러스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일부러 백신을 여기에 대해서 만들자, 녹색 부분에. 그러면 여기에 붙는 항체보다는 왠지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그 능력이 좀 떨어질지는 모른다.
약간 백신의 효과가 좀 반감될지 모르지만은 좀 범용의 다양한 종류의 인플루엔자를 커버할 수가 있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에서도요 그런 연구가 좀 됐었어요. 아까 보여드린 걸 제가 다시 보여드리는 건데, 똑같은 전략이라고 한다면 야,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항체를 중시한 건 맞는데 그러지 말고 괜히 이런데 만들자. 그럼 여기는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항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어쩌면 그 보호력이, 우리 면역의 그 보호 능력이 약간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넓게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브로들리 뉴트라이징 안티바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한다면 광범위 중화 항체. 금방 이 뜻이 통하죠. 이 전략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노력이 처음은 아니다, 근데 과거에 있었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대안을 제가 내놔야 되겠죠. 그 대안이 저는 이제 T세포입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 조금은 제가 좀 농담처럼 말씀드리면은 이 면역학자들 중에서요 항체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고요, T세포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주로 T세포를 연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편견이 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T세포를 어떻게 해결해 보자, 제가 오늘 이제 제안을 드릴 건데, 이제 저의 약간 이제 학문적인 또 그런 어떤 편향됐다면 편향된 의견이 들어간 걸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먼저 T세포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순간에. 아까 이 항체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할 때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는 기능을 이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T세포는 그건 못해요. T세포는 그 대신에 바이러스가 일단은 감염이 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죽여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방까지는 못하는데 빨리빨리 바이러스가 생산되는 공장을 제거해주는 느낌이 돼가지고요, 빨리 회복이 되게 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중증 감염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 세포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순간부터는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공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T세포 면역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T세포 면역의 장점은 아까 스파이크 백신을 넣는다 하더라도 T세포의 항원이 여기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데 다 골고루 생겨요. 골고루 생기고요, 또 하나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른 부위에 대해서 T세포 반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바이러스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저 T세포 반응으로부터 회피를 해야겠다 했을 때 항체로부터 회피하기는 쉬운데요, T세포는 회피하기 쉽지 않아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요, 또 이 사람에서 있는 항체의 T세포의 에피톱이 저 사람에서는 또 그게 에피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T세포 면역을 도망가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증명해서 예상이 된 거였지만 2022년에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저희가 이거를 증명해가지고 한번 논문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한주 기반으로 백신된 백신을 맞아도 항체는 도망가는데 우리가 그 백신 덕분에 생긴 기억 세포는 이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이 도망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걸리긴 걸리더라도 중증으로는 잘 안 된다, 이걸 증명한 논문을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면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볼까, 그러니까 T세포 면역 반응을 이용해서 아까 그런 목적을 가면 어떨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몇 장의 슬라이드에서는요 실제로 바이러스 감염에서 T세포 면역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가 되겠습니다. 이런 연구가 이미 이전에도 알려졌지만은 코로나19 때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마우스 연구에서 중화항체가 없이 T세포만 우리가 했는데 중증 감염이 예방됐다는 논문도 있었고요, 환자 연구에서 중화항체가 없는 환자가 있었어요, 혈액암 때문에. 근데 T세포가 센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은 살아났고 코로나에 걸린 다음에 또 그렇지 않았다, 이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T세포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드리는 거가 되는 거고요, 이런 거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백신을 맞았건 아니면 과거에 감염이 됐건 간에 실제로 중화항체가 좀 낮아도 기억세포 면역 반응이 높으면 중증 감염이 예방된다,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이거는 지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약간 의문을 던지실 거예요.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커버하는 걸 얘기하지 않았나? 근데 주제가 약간 좁혀진 것 같아. 사르스코브2로 좁혀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T세포 면역 반응이 변이주 자체에도 잘 이 바이러스가 도망을 못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백신을 개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근데 이거는 상용화까지는 안 됐어요. 실제적으로 이 백신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바이오엔텍 파이저 백신, 저희가 맞은 백신은 BNT162B2입니다. 근데 B4라고 그 바이오엔텍에서 T세포만 인덕션 시키는 그런 백신을 만들었는데 이 동물 실험까지 했어요. 셀의 논문이 나갔는데 중증 감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백신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T세포는 돌연변이에 굉장히 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도망을 못 간다고 그랬는데 오늘의 스코프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약간 얼마나 T세포가 변이주까지 잡아갈 수 있나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SARS-CoV-2 내에서의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던진 질문은 뭡니까? 가상의 이름을 붙인다면 SARS-CoV-3, SARS-CoV-4 이런 거를 좀 막자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논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게 바로 이겁니다. 바이러스 사이에 공유되는 T세포 면역 반응의 이용. 이미 이거는요 팬데믹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저희가 보통 저 오늘 아침에 인플루엔자 백신 맞고 왔습니다. 맞고 왔는데 저희 보통 4개 바이러스 섞거든요. 4가지. 근데 그런 4가지 정도가 아니고요. 이 모든 A, B, C 이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다 커먼하게 존재하는 T세포 항원을 일부러 찾아가지고 백신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실험을 한 겁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완전히 예방하지는 못합니다. 중증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근거가요. 또 코로나19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20년에 19년에 처음 나온 거잖아요. 12월 달에. 그러니까 2020년부터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희 랩에서 그 연구를 해봤는데 세계 각지에서 2015년도에 피를 뽑아놓은 사람의 그 림포사이트 가지고 했는데요. 거기에 사르스코브투에 대한 면역 반응이 나와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부터 사르스코브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해석은 뭘로 되고 있냐면은 우리는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4가지가 있는데 저도 조사해봤더니 전 4종이 다 걸린 경험이 있더라고요. 몇 살 때 걸린지 모릅니다. 제가 피검사를 하니까 나왔는데 한번 해본 겁니다. 제가 재미삼아서. 나오는데 이것도 다 역시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다 보니까 다른 거지만 좀 친척이다 보니까 거기에 공유되는 T세포 항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 이런 사람들 피를 뽑아도 거기에 기억세포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것이 딱 이 질문을 눈치 빠른 분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SARS-CoV-2에도 반응할 수 있는 T세포 반응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SARS-CoV-2에 걸렸을 때 덜 아플까? 그런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요. 이거는 이제 백신을 맞은 경우는 이제 나오기 전에 논문들이 나온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논문들이 영국에서 나왔고요, 네이처에 나왔고요.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강하게 걸린 경험이 있어서 T세포가 강한 사람들은 SARS-CoV-2를 약하게 걸린다. 이런 논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이건 백신 연구가 아니지만 저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모든 코로나를 다 받는 백신을 만들 수 있겠는데 미리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얘기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T세포 반응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미리 만들 수 있을지 모른다. 심지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그 이름이 붙은 모든 몇천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공유되는 T세포 항원. 코로나 바이러스는 총 몇 가지도 모릅니다. 박쥐에도 아직도 미지의 게 있어요. 이거에 전부 다 공유되는 어떤 T세포 항원을 이용하면 될지 모른다 하는 건데 여기에는 약간 좀 적은 있어요. 뭐냐 말하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완벽하게 예방은 못해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중증 감염은 예방해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가지 목표를 얻기 위해서 하나는 약간 포기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한 1, 2분 동안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회가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방식.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다 드린 셈인데 한 2-3장에 걸쳐서 몇 가지 좀 재밌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럼 어떤 학생분들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교수님, T세포를 교수님이 처음 발견한 것도 아니죠. 근데 지금 저희 얘기는 누구나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저 같은 T세포 면역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안에서도요, 이런 것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들이 역학자들도 있습니다. 감염내과 의사도 있어요. 백신을 개발하는 산업계에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어떤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저처럼 좀 더 기초 면역학자도 있어요. 근데 항체나 T세포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초 면역학에서 뭔가 발전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회라는 것은 전문가 집단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수용이 다음 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은 이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좀 세부 전문가 집단에서요. 여기 어그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과학이 우리가 새로운 파인딩을 발견하고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는 일반 대중은 둘째치고 전문가 세부 집단 사이에서도 이 지식이 전파가 되고 수용되는 것들이 이 기술이 사회가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은 이미 백신 업체에서도요 항체 중심의 사고는 많이 하는데요 T세포를 이용한 백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T세포는 항체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역사가. T세포는 40년밖에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항체를 측정하는 너무 쉬워요. 이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가 생기나 안 생기나 측정은 너무 쉬운데 T세포 너무 어려워요. 표준법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잘 수용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에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슨이라고 그래가지고 의학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근거 중심적으로 들어가는데 좋은 건 맞는데 이 근거 중심이 항체는 적용이 잘 되는데 T세포에는 적용이 잘 안 되는 면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이 지식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면 T세포 반응이 잘못 일어나면 오히려 백신을 맞은 사람에서 조직을 손상시키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약간 또 오해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섞여 있으면서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준비한 걸 약간 시간이 초과가 되어서 짧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 중간에도 자꾸 좀 T세포 중심적인 사고를 하자. 이거를 제가 한번 뭐 네이처 이뮤놀로지도 글을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이거 내면은요 반작용으로요 아직도 항체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T세포 소용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T세포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런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항체론자가 있고요 T셀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저 같은 T셀론자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나 노벨상까지 받는 지식을 어떤 실무과학, 응용과학에서 수용을 좀 안 해주고 있다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범용 백신 가능한가? 미리 만드는 전략이죠. 가능하다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T세포 면역을 이용하면 된다. 이랬을 때 좀 우리가 좀 더 자꾸 이렇게 주장만 하지 말고 허들이 뭐가 있을까? 용이한 T세포 면역 반응 측정법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근거 중심 의학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mRNA 백신 맞은 분들에 있어서도요 T세포 면역 반응 나옵니다. 나오는데 잘 오래가질 않아요. 오래가질 않아서 이건 제가 얼마나 오래 안 가나를 보여드리는 건데 실제로 6개월 전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도 개선해야 돼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 제가 오늘 던진 이 도전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쩌면 T세포가 정답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런 열린 마음도 필요합니다. 또 다른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항체도 아니고 T세포도 아닌 새로운 면역학적 원리는 없나? 또 이것도 고민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백신의 목표를 낮추면 신종바이러스 대비를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미래 10년에 어떤 후에 신종바이러스가 왔을 때 어떤 국가는 난 항체만 고집할 거야. 그게 완벽한 면역을 부여하니까 그러다가 그 국가는 망할 수가 있고 어떤 국가는 야 T세포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면은 걸리는 건 허용하더라도 중증이 안 되게 하자. 만약에 그런 전략을 택했을 때 그 국가는 살아남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실적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범용 백신을 냈을 때 임상시험은 어떻게 할 것이며 상업성은 어떨 것이며 또 하나는 오늘은 제가 T세포 면역 반응을 백신이라는 시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역학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사실은 지난 4, 5년의 시간은 항체 중심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럼 T세포를 고려하면 뭐가 바뀔까? 제가 논문을 낸 적도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